준영아, 우리 준영이 맞지? 삐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응급실. 한 여자의 떨린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방금 전 남편의 생명을 살려낸 젊은 의사. 그 의사에게서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그 짧은 눈맞춤. 무언가 오래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버릴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황금빛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15분 정각. 혜진은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꿈은 늘 똑같았습니다. 1991년 어린이 축제의 노란 미끄럼틀, 그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의 손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뛰어가도 닿지 않는 작은 손, 거실 벽시계가 짹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혜진과 함께 깨어나듯이요. 매일 새벽 3시 15분, 시계는 그렇게 한 번씩 울었어요. 혜진은 그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왜인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협탁의 혈압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엔 남편 도연의 처방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항열소판제, 베타 차단제.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습관적 참음을요. 가슴 압박감을 호소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 혜진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난 혜진은 발끝으로 살며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죠. 서재 문을 닫고 책장 뒤편 금고 앞에 섰어요.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91-0525. 1991년 5월 25일. 아이를 잃은 그날의 날짜였어요. 금고가 열리고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첫 장을 펼치자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약간 굽어 있고 목 뒤에 타원형 반점이 선명한 5살 아이.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던 아이. 파일을 넘기자 35년간 모은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내사 메모, 전단 초안,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당시 찍던 캠코더 테이프 목록.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 35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아이의 생일에 쓴 편지들이었죠.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혜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자책은 언제나 이 시간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다른 감정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딸 다연의 약혼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가도 문득 설레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혜진은 파일을 닫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스텐트 시술 일정 재확인, 다음 주 은하원 기록, 조회, 캠코더 테이프 복원 서비스 예약, 변호사 친구 정희에게 연락. 부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길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산책 나온 노인 한 분이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처럼 늘 보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었죠. 감시받는 것 같아. 혜진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침실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위쪽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택배? 아니에요.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35년 전 실종 전단 스캔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과거는 잊으시죠.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어요. 누가? 왜?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덜컥 움직이면 오히려 진실의 입을 닫게 될 수도 있었어요. 침착하자. 지금은 아니야. 혜진은 봉투를 서재 금고에 넣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르게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다시 돌아간 혜진은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배터리를 닦아내고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테이프 속에 뭔가가 더 있을지도 몰라. 미세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 예감을 믿기로 했어요.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3시 16분을 가리켰어요.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혜진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미안, 법원 일정이 늦어져서. 정희가 자리에 앉으며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 전부터 혜진의 고통을 함께 나눠온 유일한 친구였어요. 혜진의 안색을 보더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그 꿈 꿨지?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봐. 새로 나온 AI 연령 증강 프로그램이야. 화면을 켜자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아이의 사진을 입력하고 현재 나이인 40세로 설정한 결과였어요. 혜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른쪽 눈꼬리의 작은 점, 살짝 굽은 약지까지 그대로 반영된 얼굴. 성인이 된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있었어요. 이런 얼굴로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혜진아, IMF 때 얘기 기억나? 1997년부터 1998년. 혜진의 가게가 연쇄부도 위기에 휘말렸던 그 시절이었죠. 사설 탐정 비용도 전단 제작비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때 내가 더 못 찾았던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시대의 압력이었어. 정의의 말에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35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정의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SNS 실종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쪽지가 왔어. 누군가 목 뒤 반점 키워드로 너한테 연락하려 했던 것 같아.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야? 어디서? 아직 추적 중이야. IP 주소도 여러 번 우회했더라. 하지만 찾아볼게.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양원 쪽에서 들은 루머인데.
혜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장무성이라는 남자가 최근 루시드 모먼트가 왔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계속 서우라는 이름을 반복한다더라.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장무성, 아이를 잃게 만든 그 사람. 가봐야 할까?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가. 서두를 필요 없어.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보면 증오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카페 창밖으로 대학생 봉사자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실종아동 전단지를 들고 가게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젊은 봉사자가 돌아봤어요. 혜진은 전단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단 문구는 특징 위주로 쓰는 게 좋아요. 감정 노출은 최소화하고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읽게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경험이 있으세요? 혜진은 쓸쓸히 미소 지었어요. 30년 정도요. 봉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정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만약 정말 찾게 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밟아야 해. 무슨 절차? 친자 확인이야. 공인기관을 통해야 하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보관 절차도 철저히 지켜야 해. 비용은 50만 원 정도,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지만 그게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돼. 정희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혜진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정희는 화면을 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괜한 거 건드리지 마세요. 발신 번호는 인터넷 발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였죠. 혜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새벽에 받은 익명 메모와 같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30년 전처럼 두려워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희야, 우린 계속 갈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이 스치면서 목 뒤가 잠깐 드러났는데 거기에 타원형 반점이 보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신호가 바뀌며 사람들 속으로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혜진아? 정희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인 것 같아.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어요. 혜진은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 8시, 도연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해 보여야 했죠. 창립 30주년 기념식, 500명의 하객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여보, 약은 챙겼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심장약 하나는 깜빡하고 침대 협탁에 두고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이었죠. 사장님, LED 화면 점검 부탁드립니다. 무대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가 화면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턱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왼팔로 퍼지는 이상한 감각.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손을 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계속 진행합시다. 하지만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스텐트 시술 일정이 다음 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무리하시면 오늘만 넘기자. 응?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의 중요한 날이었어요. 놓칠 수 없었죠. 리허설이 계속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LED 화면이 깜빡이더니 멈춰버렸어요. 무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술팀 어디 있어? 빨리. 도연이 직접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전선을 확인하고 컨트롤러를 점검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더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됐어. 시간 없어. 30분 뒤 간신히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도연은 준비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혜진이 물과 함께 응급약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지금 병원 가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날이야. 30년 동안 함께 달려온 사람들의 날이라고.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알아. 오늘만 넘기면 바로 갈게. 약속할게. 도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그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정각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이어 도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5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우리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던 중 조명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시야가 점점 터널처럼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상 위에 물잔을 집어들려다 손이 떨려 놓쳤어요. 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도연의 무릎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여보, 혜진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즉시 도연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약하고 빠른 맥박.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어요. AED 가져와요. 빨리. 구급차 불렀습니다. 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나야 혜진이야. 도연의 눈이 희미하게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흉통 정도가 어때요? 10점 만점에? 도연은 손가락으로 9을 가리켰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분이 지나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도연을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하세요. 혜진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ST 상승 의심됩니다. 응급 PCI 가능한 병원으로 연락하겠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혜진은 도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다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다연아, 아빠가 병원으로 오고 있어. 빨리 와.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공유.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다시 쓸 여유가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로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문득 그 표지판이 낯익다는 걸 느꼈어요. 1991년 실종 전단을 붙이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서우야. 혜진의 입에서 아이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35년 전 그날 이 길을 몇 번이나 오가며 전단을 붙였었죠. 그때의 절망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에서 더 큰일 보기 싫으면 조용히 퇴장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도연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퇴장하라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35년 전처럼 응급실 트리아지 구역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도연이 들것에 실려 들어오자 담당 간호사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위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즉시 레드루트. 간호사의 외침에 응급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도연은 중증 환자 구역으로 곧장 이동했어요. 중환자팀 강서우 선생님 호출. 강서우 선생님. 그 이름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우. 그 이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급히 달려오며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목 뒤가 잠깐 드러났어요. 거기엔 타원형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 상태 브리핑? 서우가 도연 옆에 섰습니다. 장갑을 끼는 그의 손이 보였어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지는 습관까지.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상한 친숙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7세 남성, 행사 중 실신. 흉통 NRS9, ST 상승 의심. 알겠습니다. 즉시 고용량 아스피린 300mg 투여하고 니트로 스프레이 준비하세요. 서우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산소 15리터, 헤파린 로딩 5,000 단위, 심근효소, 트로포닌, ABGA 패널 스탯으로.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서우는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벽 ST 상승 소견 명확합니다.
인터벤션 팀 즉시 호출하세요. 네, 선생님. 서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심장 보조 장비 준비도 같이 해두세요. 혈압 추이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심장을 돕는 장비까지 고려하는 상황. 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서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혜진 앞에 섰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있었어요. 호흡 템포까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서우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지금 응급시술 준비 중이고요. 인터벤션 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제 남편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가 혜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다연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다연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연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도 따라왔죠. 약혼자 백민우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민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우를 보는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선생님이 중환자 전문이시라고 들었는데 심장 케이스를 직접 보시나요? 민우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인터벤션 팀이 하시고 제가 그 전까지 환자분을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서우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유리문 너머로 서우가 도연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코드블루 대비 상태 유지, 통증 스케일 계속 체크. 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을 리드하는 모습이 의젓했어요. 도연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모니터로 보였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혜진은 문득 1991년 축제장이 떠올랐어요. 캠코더를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이 떨리던 순간, 노란 미끄럼틀 위에서 웃던 아이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우가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장갑을 벗으며 혜진을 봤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투 하나가 혜진의 기억을 건드렸어요. 혹시 서우라는 이름이. 혜진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제 이름이 강서후입니다만. 혜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잠깐. 다연이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우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걷는 자세까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설마.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민우가 복도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혜진의 귀에 들렸어요. 강서후라는 의사 신상 확인해봐. 빨리.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서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인터벤션 팀 도착 5분 전. 혈압 안정적, 리듬 정상. 좋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세요. 혜진은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 너머에서 남편을 살리고 있는 젊은 의사.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급 처치가 안정되고 인터벤션 팀이 도착할 때까지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혜진은 복도에서 서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괜찮으실까요?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그 단어 하나가 35년의 시간을 관통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꿔요. 서우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노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선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혜진의 손이 잔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커피가 찰랑거렸어요. 그 이름이 혹시 서우인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 제 이름표를 보셨군요. 꿈 얘기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카페 입구에서 다연과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다연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응.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는 중이야. 민우가 서울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문 분야가 중환자 의학이라면서 심장 케이스를 진두지휘하시는 건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연이 당황해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전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벤션 팀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안정화가 제 역할이고요. 스텐트 시술 자체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하십니다. 그렇군요. 민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우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진 시간이라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혜진이 급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마에 땀이. 손수건을 건네는 순간 혜진의 시선이 서우의 오른손에 머물렀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살짝 굽어 있는 모습. 35년 전 사진 속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서우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돌려줬어요. 혜진이 받아들 때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혜진이 몸을 숙여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떨어진 서우의 머리카락 몇 올이 자연스럽게 혜진의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잡았어요. 혜진은 손수건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서우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민우가 카페 밖으로 나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혜진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어요. 모니터링 계속해. 외부 DNA 검사 제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알려. 알았지?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DNA 검사? 민우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엄마 괜찮아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방 안에 머리카락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연과 함께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동안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알려준 공인 DNA 검사 기관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혜진은 카페 쪽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는 건가? 혜진은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안에는 소중한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중환자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확인할 수 있어. 곧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3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노란 미끄럼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작은 손. 서후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다연이 뒤돌아봤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혜진은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대기실에 앉아 혜진은 가방 속 지퍼백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기다렸어. 35년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혜진과 정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은하원 앞에 섰습니다. 35년 전과 달리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정문 옆 오래된 은행나무만은 그대로였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1991년에 여기 입소했던 아이를 찾고 있어요.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최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1991년이면 제가 막 여기서 일을 시작했을 때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지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5살 아이의 사진. 최 원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 혹시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지 않았나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세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사무실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캐비닛이 보였어요. 최 원장이 그중 하나를 열어 낡은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카드 인덱스예요. 경찰이 미해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관하라고 했었죠. 파일을 펼치자 작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이었어요. 1991년 6월 서울역 인근에서 경찰 인계로 입소. 이름 모름. 임시명 서우. 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우. 그 이름. 그 아이의 물건도 있어요. 최 원장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운동화 한 짝과 찢어진 셔츠가 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옷깃 안쪽을 보는 순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SH라는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이 직접 수놓은 이니셜이었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혜진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봉투 안에는 축제 참가 스티커도 있었습니다.
1991년 5월 25일. 바로 그날의 스티커였어요. 최 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당시 진찰 소견 사본이에요. 서류에는 목 뒤 타원형 피부 반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약간 구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정의가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신고자는 20대 후반 남성, 이름 최도연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네요. 혜진과 정희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도현? 혜진의 남편이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35년 전에.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얽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최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18세가 되던 해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에 입학했답니다. 의대요? 네. 전 학기 성적이 최상위권이었어요. 여기 성적 사본도 있습니다. 최 원장이 건넨 서류에는 빼곡한 A 학점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열심히 살았구나. 정희는 노트북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수단을 보면요. 연령 일치, 신체 특징 일치, 의료 기록, 교육 기록, 그리고 현행 친자 확인 절차 모두 갖춰졌어요. 이제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네요? 그래.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두 사람은 은하원을 나섰습니다. 마당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서 혜진은 멈춰 섰어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매년 쓴 생일 편지 중 하나였죠. 혜진은 편지를 펼쳐 소리 없이 읽기 시작했어요. 서후야, 올해도 내 생일이 왔구나. 엄마는 여전히 널 찾고 있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자라고 있길.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천천히 그것을 찢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더 이상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야. 이제는 확인할 때야.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곧 확실해질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희가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어요. 혜진아, 뒤에 차 좀 봐. 정희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행하는 것 같은데? 혜진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의 운전석은 선팅이 짙어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가 갑자기 차선을 급변경했습니다. 검은 세단도 따라 차선을 바꿨어요. 확실해. 우리 따라오는 거야. 정희가 다시 한번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은 세단도 속도를 올렸죠. 하지만 정희가 급회전으로 골목길로 꺾어들자 검은 세단은 놓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후.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우릴 감시하는 거야? 아마 어제 카페에서 봤던 사람들이겠지.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안에는 DNA 검사용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혜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혜진과 정희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공인 DNA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검사원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익명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검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물 보관 절차, 오염 방지 규정,
법적 효력을 위한 서류들. 혜진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결과는 7영업일에서 10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대면 교부 원칙이고요. 본인 확인 후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서후의 머리카락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은하원에서 가져온 셔츠깃도 함께 제출했죠. 셔츠깃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네요. 조직에서 DNA 추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원이 현미경으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발 시료는 오염 방지를 위해 이렇게 처리하고요. 검사원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지만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관을 나온 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어요. 한편 병원 재단 건물에서는 백민우가 인사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서후라는 의사 신상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용건이신지요? 제 약혼자 아버지를 담당하고 계셔서요. 가족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민우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특이하네요. 가족란이 비어 있고 보육원 출신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민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사무실을 나온 민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서후라는 사람 철저히 조사해. 어릴 적 사진, 의료 기록, 보육원 관련 자료 전부 긁어 모아. 그건 불법 체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돈은 2배로 줄게. 하되 조용히 해. 민우는 전화를 끊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권남용의 위험성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기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기사 복장의 남자가 나타나 결과지 수령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박혜진 씨 결과 수령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면 교부 원칙입니다. 본인 확인 후에만 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인 보안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병원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중환자팀 강서우 선생님이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서우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혜진에게 조언했습니다. 당분간 공개적인 접촉은 최소화해. 모든 연락은 나를 통하도록 하자.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알았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10시 혜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택배기사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혜진이 문을 열자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고 사라졌습니다. 추적할 틈도 없이 빠르게 골목으로 사라졌죠.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서우와 대화하던 혜진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 넘지 말라.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를 만난 혜진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정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결과 스토킹과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문서는 파쇄기로 처리하고요. 정희는 그날 바로 CCTV 설치 업체를 불렀습니다. 문서 파쇄함도 주문했어요. 이제 좀 안전해질 거야. 하지만 혜진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현은 민우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민우 씨, 요즘 왜 이래요? 자꾸 강서우 선생님 뒷조사하고. 다현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만약 그 의사가 정말 내 오빠라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잖아. 상속? 지금 그게 중요해? 다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당신한테 가족은 재산 분배 대상일 뿐이에요? 다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우야,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요. 실망이에요. 다현은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하지만 주변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꽉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새로 설치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병원 인사위원회실. 서우는 긴 테이블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인사위원 5명이 차갑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서우 선생님, 최근 제보된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문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진료 행위, 그리고 환자 보호자와의 사적 접촉 의혹.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급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 안정화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권한 초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카페에서 단둘이 만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감사 인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서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이 난 듯 굳어 있었어요. 내부 검토 결과 1주간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직이요? 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에게 정직은 치명적인 평판 리스크였어요. 익명 제보만으로 이런 처분이 가능한가요? 규정상 가능합니다. 불복하시려면 소청 절차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긴급 방송이 울렸어요. 코드블루, CCU 302호, 코드블루. 서우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CCU 302호. 도연의 병실이었어요. 저 환자는 제가. 강서우 선생님. 인사팀장이 서우를 막아섰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규정입니다. 서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 CCU로 향했어요. 인사팀 직원들이 뒤따라왔지만 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CCU 앞에 도착한 서우는 컴퓨터로 의무 기록을 재빨리 조회했습니다. 도연의 심전도가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체외순환 장치 팀 즉시 호출,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준비. 서우가 외쳤지만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권한이. 지금 시간 없어요. 그때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인터벤션 팀이 다른 수술 중입니다. 수술실 세팅도 최소 30분.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연의 생명이 분 단위로 꺼져가고 있었어요. 여보. 혜진이 CCU 밖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혜진이 인사팀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규정보다 사람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급히 달려왔어요. 인사팀장님, 정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의료법 제15조,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조항을 아십니까? 지금 막으면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건 병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장님께 인사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장님께서 조건부로 승인하셨습니다. 책임 각서를 쓰신다면 쓸게요. 서우가 즉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서우는 CCU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교대합니다. 체외순환 장치 준비 완료됐나요? 네, 선생님. 서우는 가슴 압박 팀과 교대하며 리듬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심정지 상태였어요. 혈관외과 협진 요청, 체외순환 장치 카테터 삽입 준비. 서우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대퇴정맥 확보, 카테터 삽입 시작. 서우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집중을 잃지 않았어요. 10분 후 인터벤션 팀이 도착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과 스텐트 시술을 시작했죠. 서우는 혈압, 가스 수치, 투약, 심장 보조 장비를 동시에 관리하며 팀을 리드했습니다. 혈압 80으로 상승, 리듬 체크,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동리듬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발 순환 회복 확인. CCU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연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았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우가 보였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는 미묘한 얼굴이었죠. 민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어요. 계획 수정 필요. 연락 바람. 서우가 CCU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환자분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혜진이 서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공기를 채웠어요.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직 처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우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CCU 안으로 들어가 도연을 지켰어요. 혜진은 유리창 너머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아들이 맞을까?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앞으로 사흘이 남았어요. 도연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자발 순환이 회복되고 생체 징후가 안정되었어요. 긴장이 풀린 복도에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DNA 검사 결과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후 대면 교부 가능. -0인 DNA 검사 기관.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3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정희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문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가자. 내가 운전할게. 두 사람은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검사기관에서 봉인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의 가슴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열어볼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병원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죠. 뭐지? 혜진이 의아해하며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우 앞에 서 있었어요. 강서우 선생님,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자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복도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인사팀, 병원장, 기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봉인을 뜯었어요.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공인 DNA 검사 결과 박혜진과 강서후의 모자 관계 확률 99.9%. 순간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우는 벽에 손을 짚고 호흡을 고르려 애썼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다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오빠. 입 밖으로 나올 뻔한 그 단어를 간신히 삼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료진과 가족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변호사답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주춤거리며 물러섰어요. 혜진은 천천히 서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어요. 서우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35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근육이 풀리는 듯 무릎이 약해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맞나요? 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응, 내 아들이야. 우리 서우가 맞아.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인사팀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복도를 서성였어요. 정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인사팀과 재단 측에 알려드립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명예훼손, 직권남용,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설탐정 계약서, 불법 체증 증거, 협박 메시지 기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정희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려다가 다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연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죠. CCU 창문 너머로 도연의 심전도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파형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은 아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벽에서 몸을 떼고 섰습니다.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5년이나 찾으셨어요? 응.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혜진의 대답에 서우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왜? 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질문에 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정희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지금은 모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이야기하자. 복도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정의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났어요. 혜진과 서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서우는 다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재단 회의실, 이사 백영숙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백영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규정 위반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여론이 우리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백영숙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이미 SNS에서는 병원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시각 정희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협박 메모, 사설 탐정 계약서, 인사회의 녹취록 모두 제출합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백민우 씨가 주도한 게 맞습니까?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민우의 서명이 선명했고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 민우는 다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다연이 나타나자 급히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없어요. 다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다연의 팔을 잡았어요. 난 가족을 지키려던 거야. 우리 가족을. 가족요? 다연이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킨 건 재산 분점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지우야. 약혼 파기합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다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도연이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맞추려 애쓰다가 혜진을 발견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진이 물을 떠다 줬어요. 도연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 떠오르는 듯 눈이 커졌어요. 1991년. 내 첫 부인 장례식 직후였어. 여보, 기차역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 혼자서 경찰에 인계했는데 도연의 말에 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우였구나.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민성 기억 결손으로 잊고 있던 그 며칠간의 공백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녹색 파일이 있어. 서재 금고에. 녹색 파일. 당시 병원 의무기록 사본. 내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갔던 기록이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서울을 구한 거였어요? 그랬나 봐. 운명이었나 봐. 도연이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응급 프로토콜과 규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정직 처분은 공식 취소되었어요. 언론 인터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정희가 모든 연락을 대신 받았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회복 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가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희의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요청으로 짧은 프레스 브리핑이 열렸어요. 서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우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어떤 제목보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중한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SNS에서는 서울을 응원하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의사다. 이런 분이 의료계에 있어서 다행이다. 응원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혜진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재 금고를 열고 도연이 말한 녹색 파일을 찾았어요. 파일을 펼치자 1991년 6월에 응급실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도연 보호자 동반, 남아 약 5세, 탈진 및 경미한 탈수 진단 소견.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얽혀 있을 줄이야. 그날 저녁 혜진은 오래된 캠코더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보건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이었죠. 1991년 5월 25일 촬영분 복원 의뢰합니다. 업체 직원이 테이프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혜진은 수령 확인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우였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그래. 우리 가족끼리.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전화를 끊고 혜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연이 퇴원해 와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도연이 미소 지으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혜진과 서우는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말없이 조용했어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 번은 가야 할 곳이니까.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명료한 상태세요. 아침에 식사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창백한 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무성이었어요. 한때 젊고 건강했을 그가 이제는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죠. 혜진을 보자 무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겹쳐 있었어요. 혜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봤어요. 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야? 서우는 의학적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저를 놓았어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무성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쫓아왔어. 1991년 IMF도 오기 전이었는데 이미 빚의 악순환이 시작됐지. 무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기차역 화장실에 너를 숨겨뒀어. 잠깐만, 아빠가 금방 올게라고 말했는데. 그리고요? 서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들한테 맞아서 혼절했어.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넌 없었어. 무성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 빚 때문에 경찰서에 갈 수가 없었어. 비겁했지. 나는.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피로와 허탈만 먼저 왔어요. 용서는 시간이 해줄 일이에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혜진은 대화를 끊고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우는 무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뒤따라 나왔어요. 복도에 나온 서우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서우가 말했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돼.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혜진이 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내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혜진을 봤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호칭이 처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퇴실 전 간호사가 혜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장무성 씨 개인 짐인데요. 드리라고 하셨어요. 혜진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기차표 반쪽이 들어 있었어요. 1991년 5월 25일자. 그리고 낡은 연꼬리 조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파란색 천으로 만든 연꼬리. 축제날 서우와 함께 날렸던 그 연이었어요.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도 연꼬리를 보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꿈에서 봤어요. 파란 연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그래. 우리 같이 날렸었어. 내가 너무 좋아했지.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실까요? 서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도로의 요철을 넘을 때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문득 그 진동이 마음의 돌기를 조금씩 닳게 만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까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물 거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혜진이 서우의 손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서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작게 미소 지었어요.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기 공원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서우가 제안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공원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릴 때 여기 같은 공원 자주 왔었어? 네. 보육원에서 가끔 소풍 왔었어요. 외롭지 않았어? 혜진의 물음에 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죠. 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절 지탱하게 했어요. 훌륭하게 컸구나. 혜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찾아주셨잖아요. 35년 동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서우의 말에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에 다시 오른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아빠도 기다리실 거야. 네, 어머니.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차가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집 현관을 열자 축하 꽃다발들이 가득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보낸 손편지도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꽃들을 하나씩 집 안으로 옮겼어요. 동네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 주방에서는 멸치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이 아침부터 준비한 미역국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놓쳤던 생일상, 지금이라도 차려줘야지. 혜진의 목소리에 뭉클함이 묻어났습니다. 35년 동안 차려주지 못했던 아들의 생일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연과 서우가 함께 도착했어요. 서우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서우야. 도연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서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먼저 화장실로 향했어요. 손부터 씻어야죠.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우가 젓가락을 집어드는 각도를 보며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국을 식히려고 호호 부는 버릇까지. 어릴 적 사진 속 포즈와 똑같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혜진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릴 때 앨범 보면 누군가 찍어준 뒤통수 사진이 있어. 그게 혹시...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찍었을 거야. 동네 공원 축제에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캠코더 배터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찍었지. 그땐 이게 최신 기기였는데.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혜진이 두꺼운 앨범을 가져왔어요. 같이 볼까? 앨범을 펼치자 옛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다연의 어릴 적 모습, 도연과 혜진의 젊은 시절. 그런데 몇 장의 사진 사이로 빈 포켓이 있었어요. 여기는 서우가 빈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를 기다리던 자리야. 언젠가 채워질 거라고 믿었어. 서우는 말없이 그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연이 나갔다가 민우와 마주쳤어요. 민우 씨. 민우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사설 탐정이 모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 범위 내의 것만 추려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다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이제 됐어요. 각자 잘 살아요. 다연은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연이 봉투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민우 씨가 가져온 거예요. 도연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서우의 어릴 적 보육원 사진들, 의대 입학 기록들이었어요. 이건 우리 앨범에 넣어야겠구나. 혜진이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빈 포켓에 하나씩 끼워 넣었어요. 35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우는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남은 열이 식으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냉장고 모터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집의 소리들이 하나도 낯설지 않았어요. 집이구나. 서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5살 서우가 손톱을 깨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톱 깨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그 버릇이 남아 있었을까요? 서우가 고생했을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해줄게.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 조용히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복 중이라 잠이 얕은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응.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도연이 혜진 옆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게. 35년을.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 도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우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혜진과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회 개편이었어요. 재단 이사 백영숙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외부 감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병원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여론의 압력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서우는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서우 선생님, 중환자 전담 부과장으로 승진을 제안합니다. 원장의 말에 서우는 잠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럴 만한 능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응급 중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도
함께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개선이요? ECMO 응답 프로토콜 정비, 윤리 한라인 신설 등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서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맡겠습니다. 한편 정희는 혜진에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협박과 불법 정보 수집을 모두 인정했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처벌은 받는 거네. 응. 정과 기록은 남을 거야. 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한때 딸의 약혼자였으니까요. 도연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직원 회의에서 도연이 발표했어요. 저는 이선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심장 사건 이후 깨달았습니다. 경영은 달려도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워라밸 정책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삶이 우선입니다.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혜진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시니어 미디어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실종 아동 기록을 표준화하고 전단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혜진의 발표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의 경험이 녹아든 실용적인 제안이었어요.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서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 PR팀이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가족 인터뷰를 제안받으셨는데요.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환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대신 팀 전체 인터뷰로 해주세요. 팀 인터뷰요? 응급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간호사, 구급대원, 모든 팀원이 주인공입니다. PR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획을 수정했어요.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목은 응급 현장의 책임 분산과 협업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서우의 말에 기자들이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학병원 강연회에서도 서우는 초청받았어요. 규정과 윤리의 접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의대생들, 간호대생들, 그리고 현직 의료진까지. 규정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이 환자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판단이 틀렸다면 어떡하나요?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그 책임이 두려워서 생명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보건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캠코더 테이프 복원 완료됐습니다. 혜진은 급히 업체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튀고 흔들렸습니다. 1991년 5월 25일 축제날의 풍경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노란 미끄럼틀, 갑자기 파란 연이 화면을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쯤 끊긴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 뒤로 영상은 흔들리며 끊겼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저녁,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산책 나갈까? 좋아요. 다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서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은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새로 도색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란색이었습니다. 저 미끄럼틀,
서우가 멈춰 섰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미끄럼틀 같았어요. 가볼래?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끄럼틀 앞에 선 서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여기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응, 많이 놀았어.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연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어요. 오빠도 타봐요. 나도? 응. 서우는 웃으며 미끄럼틀에 올랐습니다. 어른이 되어 타는 미끄럼틀은 작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네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행복하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25일,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캘린더를 바라봤어요. 오늘 날짜에 작은 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제 이날은 실종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찾은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슬픈 날이 아니야. 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그래, 기쁜 날이지. 오후 3시 작은 상영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연이 기획한 다큐멘터리 세월의 자리 시사회였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연이 무대에 섰습니다.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이 다큐는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눈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실종 예방 팁, 보육원 기록 보존법, IMF 시기 가족의 단절.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내용이었어요. 혜진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35년간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것과 현명하게 찾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관객석에서 조용한 공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큐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제 아이도 20년째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내려왔어요. 먼저 공인 DNA 기관에 등록하세요. 절차가 까다롭지만 정확합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반드시 보존하세요. 옷, 사진, 의료 기록, 무엇이든요. 감정 소모도 관리해야 해요. 혼자 견디지 말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세요.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영회가 끝날 무렵 서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이른 퇴근을 한 것이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다연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다큐에는 서우의 실명과 직함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의사 K로만 표기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찾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잘 만들었어. 서우가 다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가족은 한강변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강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도연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제의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운명은 멀리 돌지만 결국 시간의 복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배. 식사를 마치고 가족은 강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복원한 파란 연이었습니다. 이거 35년 전 그 연이야? 다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복원 전문가한테 맡겼어.
혜진이 연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우가 도왔어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연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와, 연이다. 날려도 돼요? 서우가 미소 지으며 줄을 건넸습니다. 그럼, 올해는 바람이 편하니까 잘 날 거야. 아이들이 환호하며 연주를 잡았습니다. 연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그날과 똑같은 파란 연.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놓쳐도 괜찮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혜진의 혼잣말에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걷기 속도를 일부러 늦췄어요. 왜 그래요? 같이 천천히 가자. 우리 이제 급할 것 없잖아. 혜진은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서우와 다연도 천천히 뒤따라왔어요. 행복하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1년 전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캘린더에 오늘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별 스티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념일이 생겼어.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매년 오늘은 가족이 모이는 날로 하자. 좋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우와 다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우가 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찾아줘서.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긴 여정이 떠올랐어요. 악몽 같았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끝까지 왔어. 혜진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서우의 방에서도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5월 25일. 이제는 다시 찾은 날이었습니다. 캘린더의 별 스티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음해 봄. 혜진의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도연은 서우가 만든 목재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벤치였어요. 투박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여보, 날씨 좋다. 도연이 책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손에 오래된 캠코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기록 좀 남기려고. 혜진은 캠코더를 켰습니다. 과거 테이프의 뒷부분, 빈 공간에 현재 가족의 영상을 덧대어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벤치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나왔어요. 다연은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렸습니다. 1991년부터 2027년까지 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이프 케이스 라벨에 1991-2027이라고 적었어요. 36년의 시간이 한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오후 병원 PR팀이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짧은 인터뷰 한 편만 부탁드립니다.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서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가장 후회되던 순간이 가장 고마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촬영장에 박수가 길게 이어졌어요. 혼자였던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으니까요. 서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현은 지역 아카이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표준 전단 양식과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종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센터장이 감사하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다현이 소책자를 꺼냈습니다. 기억의 틈을 기록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년간 취재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무료로 배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장무성 씨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우에게 전화했어요. 서우야, 요양원 갈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두 사람은 꽃 한 송이만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무성은 희미한 숨을 쉬고 있었어요. 혜진과 서우는 침대 양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무성의 손을 잡아줬어요. 미안. 했다. 무성의 입술이 가까스로 움직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만이 남아 있었어요. 무성의 숨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멈췄어요. 혜진과 서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 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실종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그 위에 실종 파일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더 깊은 서랍 칸으로 옮겼어요. 이제 너무 자주 꺼내볼 필요 없어. 혜진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벽시계가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째깍 시계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3시 16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혜진은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우가 복원한 파란 연을 가져왔어요. 다시 날려볼까? 그래요. 다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혜진이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듭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연이 자유롭게 더 높이 올랐습니다. 줄에서 완전히 풀려난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날아가네. 다현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연결되어 있구나. 연은 점점 더 작아지며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연이 날고 있었어요. 가족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서우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이 도연의 팔짱을 꼈어요.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매화가 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봄이구나.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봄이에요.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6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혜진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가 절로 나왔어요. 집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후와 다연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왔어요.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6년의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아 창가에 붙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세월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서로를 잃은 35년, 결국 다시 만나 엄마와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